먼저 짧게 그냥 불평등이 왜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불행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불평등이 지속되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에서 어떤 불안정성이 유지되는 집단에서는 이대로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 삶의 질 측면에서 불행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상층에 유지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안에서의 경쟁 구조, 그 다음에 전체 사회 구조 내에서의 어떤 연대감이 저하될 것 같고, 또 지금 제가 이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청년 세대 내의 계층화인데, 내가 저 아래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불안정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연대감이 없는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시적인 불안정성이 어떤 불행을 야기시킬 것 같고,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가 혐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책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혐오에 기반한 약간의 표면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모두가 불행한 사회에서는 모두가 비난하면서 서로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그거는 또 이 불평등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그 상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경쟁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제가 간단한 거를 좀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두가 불행하고 이 불행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게 혐오, 그 다음에 어떤 갈등,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게 사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가? 이런 걸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승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는 최근에 그 넷플릭스 히트작인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네. 거기에 이제 화살촉이라는 그 젊은 그 과격한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다 하면 이제 가가지고 집단 린치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린치를 가하는 근거는 이 사람은 신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니 린치를 받아도 된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라이브 방송하는 유튜버 방송 비슷한 사람이 그걸 선동하고, 이제 그게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좀 와닿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뭔가 지금 드라마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 상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고, 신이 갑자기 누가 지옥에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화살촉이라는 집단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심리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그 인터뷰 FGI 인터뷰 한 거에서 어떤 50대 남성분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남성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이 없다. 한국 사회에. 기본적으로는 다들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삶에 그렇게 기쁜 즐거운 일들도 없고 그냥 그러고 하루하루 꾸역꾸역 돈 벌면서 사는데, 정상적인 인간이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제 40대지만 40대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불평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불안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내가 놓여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원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내면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오늘 그 타이틀이 참성장이라고 달려 있는데, 사실 그런 참성장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GDP가 상승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황무지 같은 상태에서 제정신 아닌, 그죠? 다 정신과 가가지고 상담 받아야 되고 그런 사회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숫자 이전에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의 풍경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50대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악마의 변호인이 돼서 짓궂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홍장표 원장님 말씀하신 수치를 보면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이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갈등과 혐오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느낌상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불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저도 좀 보태고 싶은데요. 좀 전에 이야기하신 실제로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 2030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의식, 그 의식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중에서는 그게 바탕이 불안,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결국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불평등,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불공정,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KDI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이란 뭔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니까 20대하고 30대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연히 구분되는 게 이게 40대 이상하고 흔히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갭이 드러났었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예컨대 이런 문제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공정하냐? 라고 물었으면은 20, 30대는 공정하지 않다에 다들 생각을 하는데 40대 이후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뭐 그런 대로 그렇다라는 답들 속에서 뭔가 세대 간의 분명한 단절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 속에서 그러면 이제 20, 30대 그 청년들은 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좀 전에 발제하신 대로 아마 올해하고 작년에 폭등하는 집값을 가장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바탕 속에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 속의 바탕은 역시 불안한 속에서도 이거는 정의롭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제가 앞쪽에서는 뭐 약간 개선이 됐다 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살면서 누구는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나는 어떡하지? 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정성 말씀하시니까 바로 임동규 교수님은 그때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조사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뭐, 이 한국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좀 원장님 말씀 들으시고 코멘트 하실 것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저도 했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공정성이 뭐냐라고 사실은 물어본다고 하면 그게 또 참 쉽게 정의 내리기 또 어려운 좀 복합적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정성은 무엇이 불공정한가를 이야기해야지만 그 나머지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정성 그 자체는 정의 내리기가 힘들고 무엇이 불공정한가를 계속 나열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면 이제 공정인,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맞게 개념화할 수 없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사실은 제가 좀 더 이따가 좀 더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집값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서베이 한 거 결과를 좀 지난 한 6월이었나요? 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값 문제가 확실히 사람들의 공정성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뭐 공정성 인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희망, 뭐 이제 긍정적 태도 이런 걸 다 망가뜨린 주범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은 미래에 대한 나의 희망을 무너뜨렸다. 이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라고 5점에다가 체크한 사람이 젊은 층은 한 50% 되고 그렇다가 한 18% 되고, 그래서 거의 얼추 잡으면 한 70%의 청년들은 집값 때문에 사실상 나의 희망이 무너졌다라고 응답을 하는데, 그냥 수치만으로 놓고도 그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한 사회에서 청년들이
70%가 집값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응답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사회가 지금 근본적인 가치 체계가 과연 그 잘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회의감을 좀 가지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 희망을 거느냐? 그러면은 이제 2030 남성들이 조금 더 그렇다고 체크를 했는데, 이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게 나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청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44% 정도가 그렇다고 했고, 청년 여성들은 한 31%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또 주식 말고 또 다른 게 있죠. 코인이 있죠. 코인 암호화폐로 큰 돈을 버는 게 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030 남성들은 한 40%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다 합치면 매우 그렇다도 한 13% 되고요. 청년 여성들은 그보다 조금 낮은데 한 29%, 한 30% 정도가 그렇고, 설사 만약에 그걸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현재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해야 되지 않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개인적인 좀 압박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거의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 청년층에서 특히 그렇다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거의 뭐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가 한방을 내가 그 잭팟을 터트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공정성,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불공정함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는 그 뭘까? 물론 이제 뭐 시험도 공정해야 되고, 무슨 채용 절차도 공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이제 기본이 되겠지만은, 다른 이제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게 젊은 층에서 특히 더 강하게 표현하는 감각은 그 손실 회피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제도가 공정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만약에 뒤처지거나 공정한 과정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성 자체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이면에는 더 이상 내가 60은 오히려 그거를 감내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50대는 상대적으로 그나마 평균적으로는 자산이 좀 더 있으니까 좀 손해 보더라도 자기는 그거를 일종의 버퍼 할 수 있는 자산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그만큼 더 손실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사실 이제 그래서 공정성 이런 수사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듯한 어떤 수사적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불안하고 지금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라는 지금 감정, 이런 거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게 공정한 거지, 이렇게 많이 생각한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사실. 그거하고 약간 배치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계속 이승윤 교수님, 홍상표 원장님 다 불평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오히려 더 혐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 자꾸 보호해주니까 나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희들 KDI 조사 내용 그것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2030 세대죠. 이제 사람들이 누리는 이제 사회적인 성취가 과연 본인의 노력의 결과이냐, 이제 이런 이제 물은 거죠. 설문조사에서 물었더니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리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본인의 지위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되는 답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상층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나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답을 한 반면에, 중간층, 하위층은 무슨 이야기냐,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게 어떻게 본인이 성취한 거냐라고, 사실은 젊은 세대 안에서도 이 능력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다르다. 그게 실질적으로
세대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속에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과연 우리 그 능력주의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과연 젊은 세대들의 일치된 의견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분들의 불안이죠. 사실 핵심은 불안인데, 불안을 좀, 누그러뜨려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나오는 것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서 이승윤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네네네. 아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네.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청년 문제는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건 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요. 방금 홍장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분석한 거를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그러니까 자산과 임금소득,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단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주는 시그널은 상당할 것 같아요. 여전히. 누구나 특히 청년 세대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 이만큼 청소년기에 준비를 했고,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또 성장기에는 임금도 어느 정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것이 또 축적이 돼서 이걸 바탕으로 부동산을 또 구매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자산으로 이제 불려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생애 주기 전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였다면은 일단 임금 영역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을 해도 이게 고용 창출과 탈동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청년들이 여기에 이제 최전선에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일자리 형태가 막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작업장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고용주가 내 고용주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표준적으로 알고 있던 일의 형태가 변하게 되면서, 이제 저는 제 연구에서 녹아내리는 노동, 액화노동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그동안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경계들이 형해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죠. 플랫폼 노동도 마찬가지고, 하청 노동, 계약직 노동, 프리랜서 노동, 다양한, 이제 자영업도 우리나라 자영업이 25%라고 하지만, 위장된 자영업, 종속적 자영업, 형태도 바뀌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숙련 형성을 하면 어떻게 해서 임금이 이 정도 늘어서 이때쯤이면 내가 자산을 취득해서 요렇게 해서 생애 주기를 조금 예측해 나가고 설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임금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당히 큰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경쟁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공정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덜 민감할 것 같아요. 이거는 노동시장에서의 시장소득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이 너무 큰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을 벌 수 있고 저 친구는 25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50만 원의 한계 효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거는 다양한 영역의 어떤 재생산 영역을 사회 서비스라든가 탈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또 높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꼭 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으면 조금 덜 이렇게 공정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영역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하신 홍정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상당히 최근 분석과 동의되는 말씀하신 것에 동의되는 최근 분석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의 2020년까지 노동 패널을 가지고선 청년들이 이제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고용 형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정한가, 이거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가 아닌가, 뭐 여기에 그 확장 실업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거 하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또 있잖아요. 실업이 돼도 내가 뒷배는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연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불안정하면은 매우 불안정한 집단,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불안정하면은 불안정한 집단, 이 중에 하나면 이제 다소 불안정, 세 가지가 다 불안정하지 않으면 안정 집단이에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청년들을 추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스냅샷으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우 불안정, 다소 불안정, 안정. 이렇게. 먼저 청년들을 세 쭉 가지를 나눠서. 추적해 봤더니, 어떻게 그룹핑이 되는가, 네네네. 유효하게 봤더니, 매우 안정에 쭉 있는 청년들이 12%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안정에 쭉 있는, 그러니까는 12년 동안 쭉 불안정에 있는 거죠. 매우 불안정과 불안정을 다 합해서 한 4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동이 좀 있는 청년들이 한 28%가 되고, 쭉 안정으로 가는 청년들이 한 26, 7%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청년들을,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공정 논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이 불안정한, 거기는 이 젠더 갈등, 뭐 공정 이게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회전문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세대가 모두 공정에 목매였다? 저는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계층 이동이 조금 보여졌던 그 28% 안에서 공정 담론이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사실 28%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청년들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계층화하고, 근데 우리 사회가 계층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청년기는 그래도 이행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청년기에서부터 상당히 뚜렷한 계층화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미 있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회에서. 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지금까지 주로 청년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불평등 그리고 격차 문제라는 것들이 전개될 것인가, 이런 쪽도 조금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이렇게 제가 화두를 좀 꺼내 보면은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국회에 미래연구소하고, 그러니까 저희 계획하고 이제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인가와 관련돼서 기업에서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격차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기업은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뒤에 따라오는 사람과 격차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넓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노동시장에서 그렇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초격차라는 말은 이제 그 경쟁 속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좀 걱정되는 것들은 향후에 새로운 사회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회라는 것들은 명확하게 대면 노동을 하는 사람과 비내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이는 그야말로 이제 넘어설 수 없는 간극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들, 실제로 이제 많은 보고서들, 많은 예측치들은 전부 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건 실제로 재택 근무를 하고 그다음 원격 근무를 하는 거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인가? 여전히 과거와 같이 똑같이 이 대면 근무를 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서비스 관련, 우리 아마 많은 분들 중에 청년들도 거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년분들, 심지어 노년분들도 거기에 해당될 것인데, 저는 이게 초격차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아닐까, 뭐 그런 화두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남기혁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자산과 관련해서도 초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딱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그 청년이나 하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그 있는 그 보편적 심성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부당하다. 부당하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내가 계속 삶이 집, 뭐 주택, 주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될 조건인데 그것도 너무나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40대, 50대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뭐 분양가 상한제를 세게 적용받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고,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뭐 또 자산 소득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이런 노동시장 안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노동소득의, 임금소득의 격차가 좀 좁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뭐, 누구나 이제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로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굉장히 비싼 집을, 너무나 비싼 집을 또 이제 부채를 짊어지고 샀으면 그것도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시장 안에서 격차가 좀 좁혀진다 하더라도 자산 불평등이 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또 이제 이자율도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자산 버블이 많이 되니까 자산 안에서는 또 역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안에서는 재분배 정책을 열심히 하는데 자산을 통해서는 역재분배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은 노동시장에도 있고 자산시장에도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평등이 더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것은 왠지 부당하다.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나와 무관하게 펼쳐진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소득이 누군가에게 계속 빼앗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느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 공정을 얘기하려면 결국은 자산으로 가서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공정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등한 출발, 반칙 없는 경쟁 과정,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심플하게. 근데 이제 자산, 특히 토지나 부동산을 보면 출발 자체가 불평등하고 반칙 없는 경쟁 과정이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노동시장에 나가서 소득을 창출하면 그것이 또 누군가의 그 임대료로 계속 부당하게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반칙이 구조화된 거죠. 출발도 불평등한데 반칙이 구조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분노가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는 더 심하게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득과 노동시장 이쪽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컨대 거기서 벌어진 초격차, 그리고 노동시장이 주는 그 임금이 주는 시그널, 이 사람은 상류층이다, 뭐 하위층이다 이렇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한쪽에 있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기혁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크고, 그것도 뭐 시그널도 상당히 되겠죠. 서울에 자가가 있고 뭐 자가가 없고 이런 차이가,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남기혁 선생님 의견에, 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임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서 에세트 구매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는 노력과 무관한 것들로 인해서 자산이 전체적인 부가 이제 늘어나는 옆에 청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그나마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사회라면은 그렇게까지 불행하거나 뭐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사냐 이렇게 논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 예를 들어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탈상품화의 정도가 낮다면 일단 시장 소득이라든가 자산에
그러니까 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공정 담론이 막 활용되는 게 아닌가. 공정 담론의 실체는 임동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일까 저도 아직 고민 중인데, 실체보다 많이 논의되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과 연결해서. 그건 좀 우려되긴 하더라고요. 아까 그리고 초격차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뭐 자산에 있어서의 초격차 뭐 등등. 근데 저는 지역도 사실 초격차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서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뭐 공급 물량을 뭐 확대하는 대책.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마강래 교수님 같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 들이키는 거랑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드니까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면은 안정이 될까? 아니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오게 되려고 할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지방, 그렇게 수도권이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에 유수한 인력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산 버블 같은 건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지역별 격차라고 하는 게 상당히 모든 문제의 약간 근원 같은 거에 놓여 있는 중요한 원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과 또 깊이 있게 관련된 건 뭐냐면은 사실 여기 뭐 나오는 참성장이라는 단어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뭘 하지? 라는 이제 추가적인 그 질문을 이제 낳게 하는데, 성장을 해서 뭘 할까? 그런 질문이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장해가지고 모두가 다 똑같은 걸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잘해서 모두가 수도권에다가 집을 얻고 안정적인 정규직 직장을 쓰고 좀 아파트 구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하는 되게 표준적이고 되게 단조로운 그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표준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원하고, 그러면 그게 진짜 참성장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지역들이 있고 각 지역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경로들이 있고 이런 게 막 이렇게 펼쳐지고 해야지 결국은 그런 자산 가격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제 그런 게 이제 뭔가 그래도 상승 압박 같은 것들이 좀 약화될 수 있고 뭐 좋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지역에 있어서의 차이를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제가 지역 격차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 아까 그 계층화 분석한 것을 그럼 왜 계층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요인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평등이라든가 계급 구조라든가 계층화 이런 국제 논문들의 지역 격차가 변수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 지역 격차를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걸 변수화를 해서 만들어서 넣어봤더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주기간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이 불안정한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특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청년 문제나 자산 격차 문제도 저는 매우 심각한 지역 격차, 지역 불균형 문제로 좀 출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원래 소득 곱하기 자산 이렇게 했는데 소득 곱하기 자산 곱하기 지역 이렇게 60 곱하면 1200. 수학을 잘못해서 들어가면 한국 사회 모든 문제를 다 무한대 이렇게.